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에스퍼 국방장관을 경질하자마자 그동안 침묵하던 측근 인사들이 일제히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측의 조직적인 저항이 시작된 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권 인수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바이든 당선인은 전국민 건강보험법인 이른바 오바마 케어가 사라지지 않도록 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주 내로 기관 검토팀을 발족해 인수 업무에 더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코로나19 국내 새 환자가 사흘째 세 자릿수를 이어갔습니다. 당국은 지금의 확산세가 이어지면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다시 높이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이 스가 일본 총리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한일 관계 정상화 의지와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관계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정의당이 추진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처리에 국민의힘이 힘을 보태기로 하고 더불어민주당도 따로 법 제정에 나서기로 하면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출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찰이 관내 방범시설을 점검하고 모의 훈련을 하는 등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지만 시민들의 걱정은 쉽사리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 승리를 기정사실로 하고 유럽 정상들과 통화한 데 이어 오늘은 건강보험 개혁과 관련해 정책 구상을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서 자신의 승리를 주장하며 소송 전 여론몰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태욱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외국 정상들과의 통화가 공식적으로 시작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어제 외국 정상 가운데 처음으로 주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와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이어 유럽 핵심 동맹국인 영국과 프랑스, 독일의 정상과도 통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선 승리 축하를 받은 데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망쳐놓은 동맹을 복원하겠다는 의지도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정권 인수를 위한 속도도 높이고 있는데요. 웹사이트를 개설했으며 이번 주 내로 기관 검토팀을 발족해 인수 업무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충무청이 인수 업무를 지원하지 않아 불편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바이든 당선인 오늘은 두 번째 현안인 이른바 오바마 케어에 대해 기자회견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오늘은 민생 현안 가운데 전국민 건강보험법인 이른바 오바마 케어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침 오늘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는 폐지 여부를 두고 첫 심리가 열렸는데요. 바이든 당선인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은 오바마 케어가 사라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 대선 승리가 오바마 케어를 유지하려는 국민의 뜻도 담겼다며 대법원이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오바마 케어는 국민 모두에게 건강을 담보하는 것으로 결코 특권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선 불복을 선언한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선 후 이틀째 패색이 짙어가던 지난 5일 이번 선거가 조작이라고 주장한 회견 이후 오늘까지 닷새째 공식 일정이 없는데요. 트윗을 통해서 불복 입장은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도 트윗에 글을 올려 큰 진전이 이뤄지고 있고 결과가 다음 주 나오기 시작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선 캠프는 어제 펜실베이니아주 일부 카운티를 대상으로 소송을 내는 등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공화당과 행정부 참모들도 일단 트럼프 대통령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죠. 네, 그렇습니다. 며칠째 침묵을 지키던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가 어제 불복 소송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공화당의 일부 의원들이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공개적으로 축하하기도 했지만 다수 의원은 소송 추이 등을 지켜보는 관망세를 유지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오늘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폼페이오 장관도 일단 트럼프 대통령에 힘을 실어주는 취지의 언급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 당선인과 트럼프 대통령 측의 신경전도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 전해드린 대로 바이든 당선인은 코로나19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자칫 취임하기도 전에 미국 내 의료 체계가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김정회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금 미국은 세계 1위의 코로나19 국가입니다. 매일 10만 명씩 신규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850여만 명의 인도, 560여만 명의 브라질 등 2, 3위 국가보다도 확진자 수가 월등히 많습니다. 당연히 위중증 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의료 체계는 감당하기 힘든 지경이 됐습니다. 곳곳이 중환자실과 의료 인력 부족으로 아우성입니다. 이런 심각성 때문에 바이든 당선인은 코로나19 대응에 최우선으로 전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I will spare no effort to turn this pandemic around once we're sworn in January 20th. 하지만 바이든이 백악관에 입성도 하기 전에 미국의 의료 체계가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일단 대선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한 의회가 곧바로 관련 사안 해결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19 TF가 당장 가동돼도 입원이나 사망률 감소로 이어지기까지는 수주일이 걸릴 거라는 분석도 있고 일반 국민이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하루아침에 지킬 거로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미국에선 식당과 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문제로 폭력 사태가 잦았고 여전히 여러 주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But the altercation ensued, and we believe she communicated with Larry Teague and Ramon Bishop, and they returned to the store, and the shooting occurred. 하지만 전문가들은 마스크를 전 세계가 코로나19에 대응할 최고의 백신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일부의 거부감도 바이든 당선인이 일관되게 메시지를 보낸다면 지금보다 나은 상황을 가져올 거라고 전망합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전격 경질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중국과 군사적인 긴장을 조성해서 표를 얻으려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었을 걸로 추정됩니다. 네, 에스퍼 장관은 대선 일주일 전쯤 중국의 무력 충돌은 없을 거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서 트럼프 캠프의 중국 때리기 선거 전략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평가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한 달여 전 남중국해의 중국이 지배하는 섬에 미군이 무인기 공격을 감행하려 한다는 보도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막판 뒤집기용 깜짝 카드인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선 나흘 전인 지난달 30일 중국 국방부는 미국과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없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이런 입장을 전달해왔다는 겁니다. 美国国防部长埃斯珀通过军事外交渠道专门就此作出澄清，表示有关报道与事实不符，美方无意对华制造军事危机。 당시 미 국방부와 중국 중앙군사위원회가 전화회의를 했고 위기관리부서는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양국이 위기관리에 합의하면서 무력 충돌 가능성을 사실상 제거한 겁니다. 중국을 때려 표를 얻으려 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전략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때문에 에스퍼 장관의 이런 소신 대응이 전격 경질의 배경 가운데 하나였을 거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장관을 해임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군사적 공세에 나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반중 정서를 자극하려는 건데 바이든 행정부도 대중 강경 노선은 유지할 거라는 전망이 유력합니다. 중국 관변 매체는 현재 거론되는 미국의 국무장관과 국방장관 후보의 상당수도 매파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바이든 당선인에 대한 기대보다는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경계의 목소리가 더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네, 국내 코로나19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요양병원 같은 취약시설은 물론 학원과 헬스장에서의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런 추세가 2, 3주 이어지면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올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신현준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0명으로 사흘째 세 자릿수를 이어갔습니다.
경기도 가평군 보습학원에서 새로운 집단 감염이 발생해 확진자가 12명이 나왔습니다. 첫 환자 가족이 학원과 학교, 노인 일자리 창업센터로 전파했고 이어 학생 가족에게까지 추가로 전파됐습니다. 군포시 의료기관 관련해서는 21명이 추가됐는데 서울의 한 노인 요양원에서만 17명이 나왔습니다. 침대 간격이 좁고 그리고 입소자들의 마스크의 착용이 불완전했으며 종사자와 입소자 간의 접촉 빈도가 매우 높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의 확산세가 이어지면 2, 3주 뒤 수도권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할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지난주까지 전국의 감염 재생산 지수는 1.07, 수도권은 이를 약간 밑돕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환자 한 명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옮기는지 보여주는 지표인데 이를 넘으면 방역 대응이 전파 속도를 따라잡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가장 불안한 요소는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을 넘어서 각종 모임, 직장과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계적 재유행에 따라 해외 유입도 사흘째 20명대입니다. 방역당국은 전 세계 코로나19 환자는 공식적으로 5천만 명을 넘었고 무증상이나 미신고까지 고려하면 최소 1억 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주한미군 사령부가 최근 입국한 주한미군 장병과 가족 등 21명이 코로나19로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들은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8일 사이에 오산 공군기지나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습니다. 확진자들은 모두 평택 미군기지와 오산 공군기지 내 격리치료시설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약회사 화이자와 함께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해서 세계적인 이목을 끈 독일의 바이오엔테크는 터키 이민자 2세 출신 부부가 세웠습니다. 전형적인 흑수저 출신에서 시가총액 25조 원짜리 회사의 주인이 되기까지 이들 부부의 사연을 이어진 기자가 소개합니다. 바이오엔테크는 지난 2008년 우구르 사인과 웨즐렘 튀레지 부부가 공동 창업했습니다. 이들은 터키에서 독일로 건너간 이주 노동자의 자녀로 전형적인 이민 2세 흑수저 출신입니다. 의대를 졸업한 뒤 연구원으로 일하던 이들은 2002년 독일의 한 대학에서 만나 결혼했습니다. 결혼식도 실험실에서 실험복을 입고 올렸고 혼인신고를 한 뒤 다시 연구실에 돌아왔을 정도로 연구에 헌신적이었습니다. 애초 바이오엔테크는 항암 면역치료법 개발에 주력했는데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뛰어든 건 올해 초입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발병하자 발빠르게 500명 규모로 개발팀을 꾸렸습니다. 남편 사이는 올해 1월 코로나19에 관한 기사를 읽었을 때 아내에게 4월이면 독일도 학교 문을 닫을 것으로 예고했다고 한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실제로 독일에서는 이보다 한 달 앞선 지난 3월 휴교령이 내려졌는데 바이오엔테크는 이때 이미 20가지의 백신 후보 물질을 개발했습니다. Und was wir durch diese Studie nachweisen können, dass der Impfstoff verträglich ist und Nebenwirkungen mild und moderat sind, keine schwerwiegenden seltenen Nebenwirkungen vorhanden sind. 백신의 예방 효과가 크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들 부부는 갑부대열에 올랐습니다. 주가가 급등해서인데 현지 시간 9일 23.4% 오르며 시가총액이 우리 돈 25조 원으로 뛰었습니다. 바이오엔테크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5,500만 달러, 우리 돈 616억 원을 투자한 회사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부부의 성공에 대해 독일 베를린 지역지 타게스 슈피겔은 수십 년간 청과물 가게에서 일하는 저학력 계층 정도로 여겨졌던 터키 이민자의 쾌거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여전히 자전거로 출퇴근하고 검소한 태도로 변함없이 연구에 전념하고 있다고 영국 데일리 메일이 전했습니다. YTN 이어진입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가시권에 접어들면서 백신 제조와 대량 생산 기술에 이어서 유통 방법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화이자 백신은 영하 70도에서 유통 보관돼야 하는 만큼 관련 법규와 설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지난 9월 시작된 독감 무료 백신 접종이 잠시 중단된 것은 유통 과정에서의 문제 때문입니다.
일부 백신이 상온에 노출되면서 약효가 떨어지는 등의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냉장차가 가서 또 이거를 지역별로 재배분을 하는 그런 재배분 과정에서 상온에 일부 노출이 됐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은 독감 백신과 비교하면 유통 과정이 훨씬 까다롭습니다. 화이자가 개발 중인 백신이나 모더나가 만드는 백신 모두 바이러스 유전체인 RNA를 이용하는 백신으로 특성상 극저온 보관이 생명입니다. 화이자 백신은 영하 70도에서 80도에 저장돼야 하고 모더나 백신은 영하 20도에서 보관해야 안전합니다. 독감 백신이 4도 안팎에서 보관 유통되는 것과 비교하면 저장 온도가 현저히 낮은 겁니다. 화이자 백신은 RNA 백신으로 알려져 있고요. RNA 같은 경우에는 물리화학적인 특성에 의해서 굉장히 파괴가 잘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70도나 80도에서 보관을 안 하게 되면 RNA가 깨져가지고 효능이 없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RNA 백신은 지금까지 상용화된 적이 없고 영하 20도나 70도에서 백신을 세계적으로 유통한 경험 또한 없습니다. 때문에 세계적으로 특수 냉동 보관 상자 마련이 당장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관련 기존 마련도 시급합니다. 현재 개발되고 있는 코로나 백신이 업체별로는 영하 70도에서 영상까지 보관 상태가 다양하게 출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백신 출하 전에 적정 온도에서 유통 공급될 수 있는 방안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영하 80도, 영하 20도로 유통을 되고 있는 그런 백신들도 도입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그 냉동 콜드 체인을 어떻게 유지하면서 접종할지에 대해서는 식약처하고도 협의를 좀 하고, 그리고 저희도 그 접종 그 인프라를 어떻게 갖출지에 대해서 현재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어렵게 개발된 백신이 제조와 대량 생산 과정을 거쳐 최종 유통되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선이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독일 제약회사 바이오엔테크가 미국 화이자와 함께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가격을 시세보다 낮게 책정하고 국가에 따라 차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라이언 리처드슨 바이오엔테크 전략부문장은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행사에서 접근성이 전 세계에 널리 확보될 수 있도록 백신 가격을 시세보다 낮게 책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전 세계 지역별로 가격이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 백신 개발 소식이 화제인 가운데 러시아 당국자가 자신들이 자체 개발한 백신 역시 효능이 90% 이상으로 비슷한 효과가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앞서 지난 8월 러시아 개발 백신을 세계 최초로 승인했으나 통상적인 백신 개발 절차와 달리 3단계 임상시험을 건너뛴 채 곧바로 국가 승인을 받으면서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어제 오후 일본 총리 관저에서 스가 총리를 만나 한일 양국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반을 조금 넘긴 시각 관저에 도착해 약 30분간 머문 박지원 원장은 스가 총리에게 문 대통령의 간곡한 안부와 한일 관계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전했고 대북 문제 등에 대해서도 좋은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관계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 대해서도 스가 총리에게 충분히 의견을 전했고 한일 양국 정상이 해결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계속 대화를 하면 잘 되리라 본다고 말했습니다. 네, 어제 저녁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천 명이 대피하고 경찰 특공대가 출동했습니다. 다행히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허위 협박을 한 피해자를 경찰이 쫓고 있습니다. 지난밤 사건 사고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층 빌딩 앞에 경찰들이 줄지어 서서 출입을 통제하고 소방차에 특공대까지 출동했습니다. 어제 저녁 6시쯤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전화가 112에 걸려왔습니다. 신원미상의 신고자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59만 원을 주지 않으면 설치한 폭발물을 터뜨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건물에 있던 4천여 명은 즉시 모두 대피했습니다. 특공대가 투입돼 1시간 반 가까이 수색이 이어졌지만 신고된 폭발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신고자를 추적해 혹시 모를 폭발물 설치 여부와 협박성 신고를 하게 된 경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도로 위 대형 트럭들이 서로 뒤엉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경기도 포천시 한 도로에서 연쇄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3.5톤 트럭 운전자 1명이 크게 다치는 등 3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는 교차로에서 1톤 트럭이 신호를 위반하며 시작됐습니다. 우측에서 그 신호를 위반한 차량이 그 직각으로 때려버린 거예요. 하중이 좌측으로 쏠리면서 전도돼 버린 거죠. 5톤 트럭에 실려있던 굴착기는 신호를 기다리던 3.5톤 트럭과 승용차 등 4대를 덮쳤습니다. 어제 저녁 6시 40분쯤 서울 광나루역 인근 지하차도 앞 도로에서 운행 중이던 승용차에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잔해물 처리와 퇴근 시간이 겹치면서 인근 도로가 한때 정체를 빚었습니다. YTN 박기현입니다. 네, 1조 6천억 원대 피해를 일으킨 라임 사태와 관련해서 라임 펀드를 판매했던 증권사 전현직 대표들에게 금융당국이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징계 법적 근거가 약하다며 반발하고 있어서 징계가 최종 확정될 경우 소송 등으로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세 차례에 걸친 제재심의위원회 끝에 라임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전현직 최고 경영자의 징계 수위를 결정했습니다. 라임 펀드의 부실을 알고도 고객에게 팔거나 불안전 판매를 한 것으로 드러난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 KB증권의 당시 대표들이 대상입니다.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와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는 직무정지 상당 처분을 받았고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겐 문책 경고가 내려졌습니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3년에서 5년 동안 금융회사 재취업이 제한돼 사실상의 퇴출 통보입니다. 금감원은 또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에 대해서는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부과를, 대신증권은 반포 WM센터 폐쇄와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기관과 최고 경영자들에 대한 중징계는 금융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증권사들은 내부 통제 부실을 이유로 CEO를 중징계하는 건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며 반발하고 있어서 징계가 확정되면 소송 등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 3월 DLF 파생결합펀드 사태 때도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중징계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받아들여 징계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또 금감원이 금융회사 불법행위 감독이라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금융사들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송전까지 이어질 경우 책임 논란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네, 충남 천안 병천천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지난 3일 병천천 야생조류 포획 시료를 정밀 검사한 결과 H5N8형 고병원성 AI가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5일 천안 봉강천에서 2년 8개월 만에 고병원성 AI 확진이 나온 이후 용인 청미천에 이어 세 번째로 모두 같은 유형입니다. 어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시작한 지 10분 만에 파행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정욱 여성가족부 장관과는 여성 인권을 논할 수 없다며 집단 반발했기 때문입니다. 문제 발언은 지난 5일 이정욱 장관이 국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보궐선거를 어떻게 보냐는 질문에 여가부 수장 이 장관이 한 답이 불씨가 됐습니다. 국가에 굉장히 큰 새로운 예산이 소요되는 사건을 통해서 국민 전체가 성인지성에 대한 집단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역으로 된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력형 성추행 사건으로 성인지성에 대한 집단 학습 기회라고 했습니다. 긍정적으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보궐선거를 호도한 발언이었습니다. 자, 성추행이 성교육을 학습할 기회라면 그러면 음주치사는 음주운전 방지를 학습할 기회입니까? 살인은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내가 학습 교재냐라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 장관 발언에 대해서 붕괴하고 있습니다. 성범죄는 자기들이 저질러 놓고 학습은 국민들이 받으라는 거냐? 국민들한테 성의식이 낮다고 교육할 자격이 있습니까?
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장관이 성폭력 가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를 외면한 만큼 함께 여성 인권을 위한 예산을 논의할 수 없다며 이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여권발 특수활동비 논란에 국민의힘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앞뒤가 안 맞는 이른바 미치광이 광인 전략을 쓰고 있다며 맹비난하고 전직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를 포함한 다른 국가기관의 특활비 공개까지 촉구했습니다. 우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헛발질,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대한 현장 검증 다음 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주머니 돈처럼 특수활동비를 썼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주장을 국민의힘은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화살을 추 장관에게로 돌렸습니다. 의혹만 제기하고는 자료를 내놓지 않고 검증도 방해하는 비이성적인 행동으로 이른바 미치광이 광인 전략을 쓴다는 겁니다. 나는 내 멋대로 할 일 다 하니까 싸워보자 이런 광인 전략을 구사하는 걸로 그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추 장관이 자신의 임기 동안 특수활동비를 쓴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조국, 박상기 두 전직 장관은 썼다는 뜻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청와대와 국방부, 국가정보원, 경찰도 특활비를 제대로 썼는지 보자면서 국정조사까지 요구했습니다. 법무부 이외에도 청와대, 국정원, 경찰, 국방부 이런 데 다 모두 조사해서 특활비가 특정 인사의 주머니 돈으로 전락했는지 여부를.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말을 아꼈습니다. 현장 검증 직후 검찰의 특수활동비 관련 자료 제출이 부실했다고 정면으로 반박하던 것과는 사뭇 대조적입니다. 대신 전국을 순회하는 윤석열 총장에게 다시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검찰의 힘 당대표 수준이라면서 정치적 언행을 그만하라,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최근 검찰총장이 전국을 유세하듯 순회하며 정치 메시지를 홍보하는 행태를 우리 국민은 불편해합니다. 민주당은 자제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이 키우는 형국으로 뒤바뀌면서 특수활동비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도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지휘권 발동과 감찰 지시로 윤석열 총장을 압박하고 있는 추미애 장관이 최근엔 특수활동비 관련 의혹까지 제기하면서 대검 감찰부에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논란 일자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현장 조사까지 벌였지만 이렇다 할 소득은 없었습니다. 추 장관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자충수가 될 거란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박석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취임 직후 검찰 인사와 직제 개편 등으로 윤석열 총장의 측근으로 꼽히던 이른바 특수통 인사들을 대거 물갈이했습니다. 조직 문화와 기존 관행까지 뿌리부터 바꿔내는 개혁의 마중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 채널A 강요미수 사건과 윤 총장 가족 관련 사건들에 대해선 헌정사상 한 차례밖에 없었던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잇따라 발동해 윤 총장이 아예 손을 떼도록 지시했습니다. 윤 총장이 지검장이던 시절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한 과거 옵티머스 사건이 무혐의 처분된 걸 두고는 수사 무마 의혹이 있다며 감찰 카드도 꺼내들었습니다. 하지만 추 장관이 첫 지휘권을 발동한 채널A 사건은 검언 유착 의혹을 밝히긴커녕 담당 검사가 육탄전으로 기소되면서 수사가 흐지부지된 상태입니다. 감찰을 지시했던 과거 옵티머스 사건은 당시 담당 검사가 사건 처리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며 조목조목 반박했고 이후 추 장관의 평검사 적용 논란까지 겹치면서 일선 검사 수백 명이 실명으로 추 장관에게 항의하는 온라인 연판장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추 장관은 최근 다시 여당 의원들이 제기한 검찰 특별활동비 의혹에 맞장구 치며 윤 총장 흔들기에 나섰습니다. 총장과 가깝다고 해가지고 많이 배정을 해줬다면은 그 청의 검사나 수사관들은 또 어떤 심정이 들겠는가. 총장 주머니 돈처럼 아마 그렇게. 하지만 국회 법사위원들의 현장 조사에도 별다른 결과 없이 정치 공방만 남았고 서울중앙지검이 특별활동비를 못 받았다던 주장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니 국민의힘 쪽에서 정치 공세를 하시니까 그렇지 문서 검증만 하시면 되는데 정치 공세를 하시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추 장관은 취임 후 인사와 행정, 예산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윤 총장을 압박했지만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는 검찰 내부 반발과 함께 논란만 키웠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추 장관은 최근 법무부가 외부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검찰총장을 감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고치는 등 윤 총장을 겨냥한 행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에 문제가 있다면 법무부가 직접 배분할 수도 있다며 수사 관련 예산을 손보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추 장관이 근거 없는 의혹을 내세워 검찰 조직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윤 총장을 견제하기 위해 휘둘렀던 권한이 자충수가 돼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과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 씨의 회사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 씨가 운영하는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과 전시회 기업 등에 대해 최근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주요 증거들에 대한 임의 제출 가능성이 있고 영장 집행 시 법익 침해가 중대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사 술 접대 의혹을 폭로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던 술 접대 날짜를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면 직접 설명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지난달 21일 공개한 2차 옥중 입장문을 통해 이모 변호사와 함께 지난해 7월 남호 검사 등 검사 3명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한 건 확실한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모 변호사는 나 검사를 데리고 술집에 간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지난 2018년 8월 이후 사적인 자리에서 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또 최근 검찰에 비밀번호를 해제한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모두 제출했다며 김 전 회장이 술자리 접대 날짜를 특정하면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맞서 김 전 회장은 술 접대 날짜는 지난 2019년 7월 12일과 18일이라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휴대전화 기록 등을 통해 당시 이 변호사의 행적을 추적하면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규명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김 전 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검찰이 제시한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와 통화 기록 등을 토대로 날짜를 특정할 수 있었다며 이 변호사가 이에 반론할 것이 있다면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또 직접 답변하고 설명할 기회가 있다면 얼마든지 응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특히 국회에서 청문회 등을 만들어준다면 국민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소상하게 밝히겠다고 변호인을 통해 전했습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검사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의 감찰을 3차례 받았습니다. 이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지난달 20일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 서울 남부지검은 김 전 회장을 조사하며 술접대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고 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혹시 이 아이 기억하십니까? 부모의 학대를 피해 목숨을 걸고 집을 탈출해야 했던 경남 창녕의 10살 소녀입니다. 멍투성이 몸에 화상, 쇠사슬 목줄까지 아이가 진술한 건 거의 고문에 가까웠습니다. 이런 피해 진술조차 들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 초 한겨울 베란다 욕조 찬물에 방치됐던 9살 아이가 세상을 떠났고 또래 아이가 좁디 좁은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동안 갇혀 고통스럽게 숨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사건이 있을 때마다 우린 이렇게 묻습니다. 아이가 죽을 거라고 예상하셨나요?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왜 학대를 하신 거죠? 아이한테 하고 싶은 말은 없으세요? 아이한테 미안한 마음 없으세요? 아이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미안하지 않으세요? 다른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루하루 사랑받아야 할 이 아이는 고작 생후 16개월, 입양된 지 8개월 만인 지난달에 숨졌습니다. 학대치사 피의자인 양어머니는 오늘 영장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할 걸로 보입니다. 우리는 또 왜 그랬는지 궁금해하고 묻게 될 겁니다. 이번에 관심이 처벌 강화나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반복되는 뒷북 대처는 또 다른 희생을 낳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난해에도 우리는 아이 42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했습니다. 뒤늦게 따질 게 아니라 조금의 징후라도 보일 때 먼저 다가가고 묻는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국세청이 고소득 다주택 임대사업자 3,000명의 탈세 혐의를 포착해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고가 아파트를 임대 놓은 뒤 월세 수입을 한 푼도 신고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김태민 기자입니다. 올해부터는 주택 임대 수입이 1년에 2천만 원을 넘지 않는 사업자라도 예외 없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임대소득 과세 대상이 늘면서 이들이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세무당국이 대대적인 점검에 나섰습니다. 고가 다주택 임대 사업자들이 우선 검증 대상이었는데 전산 기록을 토대로 추려낸 탈세 혐의자만 3천 명에 달했습니다. 재작년과 지난해와 비교해 검증 대상 규모가 크게 늘었습니다. 과세 대상 모수가 확대됐죠. 전산으로 저희 내부 인프라나 그다음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그 검증했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불성실 신고 혐의가 높은 3천 명을 걸러낸 겁니다. 국세청 점검 결과 최대 수억 원의 임대소득을 올리면서도 편법을 이용해 교묘하게 세금을 탈루한 사례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서울 송파구에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고가의 아파트를 월세 주면서 보증금이 없는 점을 노려 수익을 한 푼도 신고하지 않거나 서울 강남 등 인기 학군에 주택 60여 채를 임대 주면서 수억 원의 월세 수익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었습니다. 또 서울 서초구에 시가 합계 100억 원에 달하는 초고가 아파트 2채를 임대 주면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전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부부가 합쳐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경우엔 합계 3억 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임대사업자들의 탈세뿐 아니라 의무 임대기간이나 임대료 증액 제한 등 공적 의무를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네, 기존 전세를 살고 있던 세입자는 원한다면 2년 더, 그것도 보증금을 종전의 5%가 넘지 않은 선에서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때문인데요. 신규 계약 시 4년을 내다보고 미리 임대료를 올리는 탓에 같은 단지, 같은 면적인데도 재계약과 신규 계약의 전세값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재건축 추진으로 전세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서울 송파구의 잠실주공 5단지 아파트입니다. 지난달 27일 전용 면적 76제곱미터 전세가 6억 원에 신규 계약됐습니다. 앞선 12일에는 절반이나 싼 3억 원에 재계약됐습니다. 강남구와 서초구 등 고가 전세뿐 아니라 서울의 중저가 아파트 단지 곳곳에서 신규와 계약갱신 간 전세값 차이가 2배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존 세입자들은 세임대차법 시행에 따라 보증금의 5%만 올려주고 2년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지만 신혼부부 등 신규 계약의 경우 집주인들이 미리 4년치 가격을 올리다 보니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물량도 부족하고 부르는 게 값인 상황이죠. 근데 이제 임대인들은 전세값이 올라간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시세보다 좀 많이 부르시는 경우가 꽤 있어요. 하지만 정부는 최근 전세난은 세임대차법 때문만은 아니며 다양한 원인이 있다고 입장을 달리했습니다. 최근에 전세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이다, 임대차 3법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정부는 그러면서 전세 공급을 늘리고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추가 대책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정부로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발표한 대책들을 착실하게 하면서도 추가적으로 전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 대책을 지금 부처 간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정부가 고민 중인 방안 가운데 하나는 LH나 SH 등 공공기관이 공실주택을 매입하거나 임대해 전세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입니다. 기존 3기 신도시나 8사 공급 대책 등은 중장기 방안이라 즉각적인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전문가들은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는 우선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다주택자가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임대주택을 더 많이 내놓게 한다라든가 아니면 이제 월세로 가 있는 것들을 전세로 좀 돌리면은 정부에서 혜택을 주겠다 해서 그럼 공급이 좀 늘어나기 때문에 가격 상승 압박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세 나는 자칫 겨우 잠잠해진 매매 시장을 또다시 자극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추가 대책 발표에 부동산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자본의 규제를 피해서 지방광역시로 이동하는 것을 통계로 확인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710 대책으로 규제 지역을 확대하자 투기자본이 그 지역을 피해서 지방도시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부산 해운대구와 충남 계룡, 천안 등 비규제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자 해당 지역의 주택 동향에 대한 정밀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취득세 중과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주택을 구매할 경우 현재 1에서 3%인 취득세율에 30%를 더 매기기로 했습니다. 전 의원은 YTN 라디오에 출연해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을 차단해 비정상 거래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 상승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불복 소송전에 돌입하자 국내에서도 지난 4.15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신속하게 재검표 절차를 진행하는 미국과 달리 우리 대법원은 법정 시한까지 어겨가며 소송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난하는데요. 과연 맞는 말인지 강정규 기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봤습니다. 대선 불복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과 이른바 민트 동맹을 맺겠다는 국민의힘 소속 민경욱 전 의원. 지난 21대 총선에서 2,800여 표 차로 낙선하자 선거가 조작됐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인 석동현 전 검사장도 최근 변호인단 대표 자격으로 지원 사격을 했습니다. 대법원에서 납득하기 힘들 정도로 지금 선거 소송을 계속 미루거나 소극적으로 지금 대처하고 있어서 단 한 곳도 실제 재검표까지는 지금 가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민 전 의원이 소송을 낸 건 지난 5월 7일. 6개월 넘도록 재검표 일정조차 잡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은 대법원에서 한 번만 재판하는 단심제인데 공직선거법엔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로 볼 때 180일 시한은 사실상 권고 조항이라는 게 대법원의 설명입니다. 실제 지난 16대 총선부터 20대까지 11차례의 소송 중에 5차례나 180일을 넘겼고 길게는 400일까지 걸린 적도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왜 이러는 겁니까? 무슨 개표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현재 대법원에 계류된 21대 총선 관련 소송은 120건. 지난 20대 때의 10배에 육박합니다. 전체 송사 건수도 많지만 결정적인 지연 이유는 원고인 민 전 의원 측과 피고인 인천 연수구 선관위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전산 서버는 물론 QR코드 등 투개표 장비 모두를 검사하자는 게 원고 쪽 주장입니다. 전자 개표기가 중앙선관위에 있는 서버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서버를 조작하면 전체에 있는 개표기를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민 전 의원이 뚜렷한 선거 조작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표를 다시 하는 것 외에 다른 검증 방법은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경찰은 관내 방범시설을 점검하고 모의 훈련을 하는 등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지만 시민들의 걱정은 쉽사리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경찰관이 화장실 안을 둘러봅니다. 안심 비상벨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눌러보고 범죄 사각지대가 없는지도 살핍니다. 모의 훈련도 합니다. 눈앞에서 용의자를 놓친 상황을 가정해 어떻게 대응할지 점검하는 겁니다. 여자 화장실인데 대상자가 지금 도망갔거든요. 여자 화장실에 나왔어요.
경찰이 다음 달 12일 출소를 앞둔 조두순의 재범 방지를 위해 관내 방범시설 점검과 합동 훈련에 나섰습니다. 불법 카메라가 설치돼 있지 않은지 공원과 지하철역, 학교 상가의 여자 화장실을 점검하고 길거리 CCTV와 비상벨이 잘 작동하는지도 확인했습니다. 또 성범죄자가 전자발찌 착용 준수사항을 어겼을 때 기관 간 연락이 신속히 이뤄지는지 그 이후 조처가 잘 진행되는지도 검사했습니다. 출소가 가까워지자 부랴부랴 쏟아져 나오는 대책들. 하지만 안산 시민들의 불안감을 씻어주기엔 역부족인 듯합니다. 아내 집이 뭐 어딘지 정확하게 알려진 것도 없고 다 추측성인 얘기들만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학교 친구들이랑 있을 때도 그런 얘기가 한 번씩은 꼭 오고 가는 것 같아요. 언제 어디서든 마주칠지 모르는 불안함을 안고 살아갈 수는 없다며 상세 주소를 공개하라는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조두순 말고는 되게 살기 좋은 곳이거든요. 근데 나온다 하니까 좀 무서워요. 최근 6개월 이내 사진으로 해가지고 상세 주소까지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경찰은 조두순 거주 예정지와 가장 가까운 곳에 특별 방범 초소를 만들어 운영하고 순찰 활동도 더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새벽 시간 지하상가에서 한 남성이 여성을 심하게 폭행하는 CCTV 영상이 인터넷에 퍼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7일 새벽 부산의 한 지하상가에서 촬영된 영상에는 여성과 다투던 남성이 쓰러진 여성을 발로 차고 심하게 때리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해당 남성은 영상이 유포돼 논란이 일자 어제 경찰에 자진 출석해 피해 여성과는 연인 사이로 휴대전화 때문에 비롯된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건 직후 지하상가 측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했지만 피해 여성이 신고 거부 의사를 상가 측에 밝힌 뒤 사라져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김장 비용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전통시장에서 장을 봤을 때 30만 원 조금 넘게 들 걸로 보입니다. 배추와 묵값은 내렸지만 이번 여름 태풍 장마 여파로 고춧가루와 마늘 같은 부재료 가격이 올랐습니다. 차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배추 한 포기가 2,580원 합니다. 추석 직전 10,000원 넘게 나갔던 배추값이 가을 배추가 많이 풀리면서 뚝 떨어진 겁니다. 무값도 개당 2,000원 정도로 지난해보다도 저렴해졌습니다. 가을철 물량이 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가격이 많이 안정화 추세를 이루어진 거고 심지어 작년 가격보다 20% 저렴한 수준입니다. 배추 무값이 안정을 찾으면서 한시름 덜었나 했는데 올해 김장 비용도 만만치는 않을 전망입니다. 물가조사 기관인 한국물가정보 자료를 보면 올해 김장 비용은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면 4인 가구 기준으로 32만 5천 원 정도 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지난해보다 18% 더 듭니다. 대형마트에서 사면 37만 3천 원가량으로 지난해보다 25% 비쌉니다. 이번 여름 태풍과 장마 등 영향으로 고춧가루, 마늘 같은 양념 재료값이 많이 뛰어올랐기 때문입니다. 농산물 유통정보 사이트를 보면 9일 기준으로 국산 고춧가루는 킬로그램당 3만 5천 원 이상, 깐 마늘은 킬로그램당 10,000원 이상으로 각각 1년 전보다 40% 가까이 올랐습니다. 양파 가격은 70% 이상 올랐고 대파, 갓 등도 줄줄이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음 주부터가 김장하기 좋다고 조언합니다. 물량 풀리면서 배추값은 더 내려가고 배추 질이 이 시기가 제일 좋기 때문입니다. 11월 중순이 되면서부터 기온이 많이 내려와서 김장하기에 좋은 날씨가 되고요. 그리고 11월 초부터 김장용 가을 배추가 나오고 있는데 배추뿐만 아니라 여러 품목에서 상품의 질이 그때부터 제일 좋다고 판단이 되고 최근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특판 행사를 잘 이용하는 것도 알뜰한 김장 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게임 체인저 백신 빛이 보인다. 마스크 벗는 날 올까? 기대감 속 신중론. 어제 미국 제약사 화이자가 개발 중에 있는 백신의 효과가 90%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한 가운데 관련 소식 각 신문이 자세히 다뤘습니다. 증시 급등을 알리는 뉴욕 타임스퀘어 광장의 전광판 사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막으려 대선 끝난 뒤 백신 소식을 발표한 거라는 음모론을 제기했다는 기사도 눈에 띕니다. 정부 바이든 시대 앞두고 넌센스 외교. 중앙일보는 바이든 당선인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는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다며 이같이 제목을 뽑았습니다. 바이든 진영 사람도 만났다지만 예민한 시기에 양쪽을 접촉하는 건 모두에게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삼성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이재용 부회장 측과 박영수 특검 측이 법원에 제출한 평가 기준을 입수해 그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위법 행위 관여자 주요 보직 배제 등 10개를 제출했는데 전문가들은 재벌 총수를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항목이 없다고 평가했다는 겁니다. 법제처가 김해 신공항 검증위가 의뢰한 공항시설법 34조 등에 대한 유권 해석 심의 결과 장애물 절취와 관련해 국토부가 해당 지자체인 부산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원하는 부산시가 긍정적으로 나설 이유가 없는 만큼 총리실이 이 결정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김해 신공항 사업은 4년 만에 백지화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내용입니다. 감사원 조사에서 드러난 탈원전 압박.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이 2018년 월성원전 1호기의 한시적 가동 필요성을 보고한 산업부 담당 공무원에게 청와대에 이따위 보고서를 내란 거냐는 등 직설적인 표현을 써가며 즉시 가동 중단으로 보고서를 수정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부부 침실 따로 쓰나 별걸 다 묻는 인구조사. 통계청이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조사를 두고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조사원들이 사망한 자녀가 있는지, 사별했는지 여부뿐 아니라 1인 가구에는 혼자 사는 이유가 뭔지, 집값은 얼마고, 물은 뭘 마시는지까지 물었다는 내용입니다. 주간브리핑 이하린입니다. 오늘 낮부터는 추위가 서서히 풀리면서 이맘때 늦가을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아침까지는 예년 기온을 밑도는 다소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4도로 아침 공기가 무척 쌀쌀하게 느껴지고 있지만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16도까지 올라서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지만 대기는 점점 더 건조해지겠습니다. 현재 강원 동해안에는 건조경보가, 영동과 영남, 서울 동북권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산불 등 대형 화재 사고가 우려되는 만큼 가을 산행 시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 4도를 비롯해서 대전이 1.9도, 대구 1.7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16도, 광주와 부산 18도까지 크게 올라서 일교차가 무척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비 소식 없이 맑은 가운데 선선한 늦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 이어지면서 건조특보는 확대 강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데요. 불씨관리 생활 속에서 철저히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에스퍼 국방장관을 경질하자마자 그동안 침묵하던 측근 인사들이 일제히 지원 사격에 나서면서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측의 조직적인 저항이 시작된 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권 인수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바이든 당선인은 전 국민 건강보험법인 이른바 오바마 케어가 사라지지 않도록 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이 스가 일본 총리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한일 관계 정상화 의지와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혀 한일 관계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정의당이 추진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에 국민의힘이 힘을 보태기로 하고 더불어민주당도 따로 법 제정에 나서기로 하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에스퍼 국방장관을 경질한 뒤 측근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지원 사격하고 있습니다. 네, 뭔가 계획된 행동으로 보여지는데요.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측의 조직적인 저항이 시작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영근 기자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에스퍼 국방장관 경질을 대선 이후 눈엣가시를 제거하는 작업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사권 행사를 통해 레임덕을 차단하면서 대선 불복 싸움을 이어가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과 지나 헤스펠 CIA 국장의 경질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둘 다 트럼프 대통령을 돕지 않아
눈밖에 난 상태입니다. 에스퍼 장관이 경질되던 날 그동안 침묵을 지켜온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은 일제히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면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도 연방 검사들에게 선거 부정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바이든 승리를 인정할 수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The United States has an election system that is laid out deeply in our Constitution, and we're going to make sure that we get that right. 바이든 승리를 공식 발표해야 할 연방 총무청의 에밀리 머피 청장도 아직 선거가 끝나지 않았다며 버티고 있습니다. 미 언론들은 이 같은 일련의 움직임이 큰 그림 아래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대선 전부터 패배에 대비해 준비했던 불복 시나리오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의 불복 움직임이 현실화하면서 정권 인수인계 작업에도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새 대통령 취임 때까지 남은 기간은 70여일. CNN은 미국 현대 정치사에서 가장 거친 날들이 될 것 같다며 혼란스러운 상황을 전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을 해임한 데 이어서 또 다른 국방부 고위 인사도 사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NN 방송은 현지 시간 10일 제임스 앤더슨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 직무대행이 사임했다고 국방부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앤더스 차관 대행의 사임 소식은 트럼프 대통령이 에스퍼 장관을 경질한 지 하루 만에 전해졌습니다. 정권 인수인계를 뒷받침할 시점에서 국방수장을 교체한 데 대한 비판이 비등한 가운데 차관 대행마저 사임하면서 국방부 조직 내 동요가 확산하는 거 아니냐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패배 이후 처음으로 외부 공식 행보에 나섭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는 현지 시각 11일 재향 군인의 날을 맞아 워싱턴 DC 인근의 버지니아주에 위치한 알링턴 국립묘지를 방문한다고 백악관 측이 밝혔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패배 이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조 바이든 당선인은 오늘 건강보험 개혁과 관련해 정책 구상을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민생 현안 가운데 전국민 건강보험법인 이른바 오바마 케어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때마침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는 폐지 여부를 두고 첫 심리가 열린 가운데 바이든 당선인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은 오바마 케어가 사라지지 않도록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 대선 승리가 오바마 케어를 유지하려는 국민의 뜻도 담겼다며 대법원이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현지 시각 10일 외국 정상과의 통화에서 미국이 돌아왔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자택에 있는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외 정상과 통화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무엇보다 자신이 외국 정상들에게 미국이 돌아왔다는 점을 알게 하고 있고 미국은 다시 회복할 것이며 혼자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을 예전처럼 존중을 받는 위치로 되돌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전화통화는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이재용 외교부 부대변인은 통화가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제반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의 백신이 코로나19 예방에 90%의 효과가 있다는 임상시험 결과와 관련해 정부는 백신 개발이 완료되면 내년 하반기 국내 접종을 목표로 실무적인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국제기구를 통해 백신을 확보하고 부작용도 보며 접종 전략까지 세우려면 내년 2분기 이후에나 접종이 가능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신 개발 이상으로 중요한 건 이를 도입하고 접종 뒤 이상 반응을 모니터링하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승인받은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의 임상시험은 모두 28건으로 치료제가 26건이고 백신은 2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현재 진행 중인 임상은 치료제 19건, 백신 2건입니다. 식약처는 또 화이자의 3상 중간 결과와 관련해
현재 미국과 브라질 등 6개 국가에서 3상이 진행 중인 만큼 최종 임상시험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장이나 학원, 사우나 등에서 산발적인 집단 감염 속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경기도 가평군 보습학원에서 지난 7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11명이 잇따라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군포시 의료기관과 안양시 요양시설에서도 확진자가 하루 새 21명이 늘어 누적 131명이 됐고 수도권의 중학교 헬스장과 관련해서도 확진자가 2명이 더 늘어 현재까지 모두 73명이 감염됐습니다. 이 밖에 서울 강서구의 보험사와 강남구의 사우나, 동대문구의 노인 요양시설 등에서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고 강원도 원주시의 의료기기 판매업 관련해서도 직원과 방문자 등 모두 1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남 사천에서 경로당을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확진자 가운데는 감염 사실을 모른 채 목욕탕을 다녀간 경우도 있어서 추가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경남 사천시 주택가에 있는 한 경로당. 출입을 금지하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이 경로당에서 70에서 80대 어르신 여러 명이 코로나19의 무더기로 감염됐기 때문입니다. 경로당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인근 경로당은 물론 사천시에 있는 모든 경로당은 사용이 중지됐습니다. 집단 감염은 이 경로당에 다니는 70대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처음 확인됐습니다. 접촉자 조사에서 남편에 이어 지인 등 잇따라 감염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관련 확진자만 10명이 넘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원활한 역학 조사를 위해 동금동에 있는 삼천포 보건센터에 선별 진료소를 임시 설치해 노출자에 대해 계속 추가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첫 확진자인 70대 여성 남편과 목욕탕에서 접촉한 60대도 감염되면서 추가 확산 우려도 큽니다. 확진자 대부분이 나이가 많고 앓던 병이 있어 방역당국도 비상입니다. 대부분 60대에서 80대의 어르신들로 되어 있고요. 약간의 기저질환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의 건강 상태는 계속해서 면밀히 확인해 나갈 예정입니다. 천안 콜센터 집단 감염도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자가격리하던 직원과 확진자 자녀가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아 관련 확진자가 3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생활 모임과 직장 등을 매개로 시작된 집단 감염이 접촉자와 지인 등으로 퍼져나가면서 방역 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진다면 이르면 이달 안에 수도권 거리 두기 단계가 격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대본은 지금 추이대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면 2, 3주 뒤 수도권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은 하루 평균 70명 안팎을, 수도권 외 지역은 대전과 충청을 제외하면 5명 정도라며 전국적으로 거리 두기 격상 필요성은 떨어진다고 평가했습니다. 전남 순천시가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자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민관 공동대책위원회를 열고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별도 해제 때까지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과 종교시설 등의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노래 연습장과 결혼식장, 목욕탕, PC방, 영화관 등에서는 4제곱미터에 1명으로 입장 인원이 제한됩니다. 또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나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되고 방문 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네,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워진 가운데 특히나 30인 미만 사업장에 타격이 컸는데요. 이런 소규모 업체 노동자 8명 가운데 1명은 실직을 경험했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 같은 고용정책의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직원이 5명도 안 되는 전라북도 군산의 한 숙박시설에서 5개월 동안 근무한 이수영 씨. 2달 전 하루 휴가를 쓰게 해달라고 건의했다가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코로나19 여파 속에 배부른 소리 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저희가 문 열었을 때 그 코로나가 한창 때 4월 달이었잖아요. 그래서 무척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직장 구하기도 힘든데
하루 쉬게 해달라는 말이 가당키나 하냐. 미꾸라지가 물 흐려놓는다는 듯이 그렇게 문자를.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렇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은 더욱 커졌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8명 가운데 1명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자리를 잃었다고 답했습니다. 5명 중 1명은 임금이 줄었다고 밝혔는데 삭감된 금액은 월 평균 40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코로나 실직에 대비해 마련한 정부 정책들은 정작 노동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사람이 70%에 달했고 일자리 안정자금 같은 고용유지 정책의 혜택을 실제로 받은 사람은 고작 10%에 그쳤습니다. 제도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작은 사업장 노동자 10명 가운데 7명은 정부의 고용유지 대책이나 실업자에 대한 소득 지원 정책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누가 얘기해 준다면 저희들은 적극 참여하겠죠. 저희 선생님도 모르고 계셔요. 저도 잘 모르고 있고. 노동단체는 코로나19 대응 정책이 기업 지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도 전부 고용보험에 들도록 의무화하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도 강조합니다. 지금까지 기업 지원 중심의 대응이었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재직자의 고용을 유지하고 실직자에 대한 소득 감소에 대해서 지원하는 대책 중심으로 이와 함께 당장 실업급여조차 받을 수 없는 코로나 실직 노동자들을 위해 긴급재난 실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가 가파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하루 신규 확진자가 곧 20만 명을 넘길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남았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구성한 코로나19 태스크포스에 참여하는 마이클 오스터홀름 소장은 CNN에 출연해 앞으로 몇 주 안에 하루에 20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해도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현지 시각 9일에도 11만 9천여 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면서 7일 연속으로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겼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유럽 각국이 잇따라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탈리아 등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의료체계 붕괴 위기에 처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환자 발생 비율이 최상위급에 속하는 루마니아 의료진들은 지칠 대로 지쳤다며 지원 없는 정부의 고통스러움을 호소했습니다. 박철원 기자입니다. 의료진 부족에 지칠 대로 지쳤다면서 루마니아 의료진들이 광장에 모여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미 숱하게 깨진 정부의 재정 지원 약속을 더는 믿을 수 없다며 정치인들을 피노키오에 비유하며 성토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초기 영웅이라 불렸던 의료진들은 자신들에 대한 존중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이젠 고통과 분노만 남았다며 분을 사귀지 못했습니다. Acum nu mai suntem eroi. Acum suntem ceva jos de tot. În loc să ne respecte pentru că muncim foarte mult. 루마니아에선 하루 신규 확진자가 7,300여 명을 넘어섰고 중환자실은 이미 1,000명을 웃도는 환자로 포화 상태입니다. 이 같은 상황은 이탈리아 등 유럽 내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탈리아 국가의사협회는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해 의료 시스템이 붕괴 위기에 처했다며 전면적인 봉쇄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의사협회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꺾지 못하면 한 달 내에 사망자가 10,000명 이상 불어나고 중환자도 5,000명 선을 넘는 등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Non ci siamo dovuti adattare col grosso lavoro di tutto l'ospedale, dal direttore generale fino all'ultimo degli operai che sistemava i reparti e abbiamo riconvertito alcuni reparti di medicina in reparti Covid. 코로나19 대응을 총괄하는 보건부 고위 관계자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가적 비극이 임박했다며 단호하고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유럽에서 비교적 양호한 의료시설을 갖춘 독일도 여유 병실이 빠르게 줄고 있어 조만간 의료 재앙이란 말이 나올지도 모른다며 우려감을 나타냈습니다. YTN 박철원입니다.
일본을 방문하고 있는 박지원 국정원장이 스가 총리를 만났습니다. 한일 관계 정상화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전달했는데 강제동원 배상 문제 등 현안을 해결할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도쿄에서 이경화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스가 일본 총리가 임시국회 일정을 마치고 관저에 돌아온 뒤 얼마 시차를 두지 않고 박지원 국정원장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관저에 머문 시간은 약 30분. 스가 총리와 만남을 마친 박 원장은 문 대통령의 안부와 한일 관계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갈등의 핵심 현안인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의견을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됐든 한일 양 정상이 해결해야 된다는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그러하기 때문에 계속 대화를 하면 잘 되리라고 봅니다. 일본 새 내각 출범 이후 한국 고위 관료로는 처음으로 스가 총리를 만난 박 원장은 친절하고 좋은 설명을 많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총리 저서를 국정원에서 번역해 읽었다고 말하자 스가 총리가 직접 사인을 해줬다며 당시의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박 원장에 이어 한일의원연맹 회장단도 이번 주 일본 국회의원들과 만나 한일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도 최근의 대화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非常に今厳しい状況にある中で、パク・チョン委員長を含めですね、韓国の政府高官が訪日をして、日韓関係や北朝鮮情勢状況について、日本側関係者と対応を行うことは有意義だと。 한일 외교 당국을 중심으로 현금화전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풀 해법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습니다. 서로 명분을 잃지 않으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배상을 해줄 방법을 찾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 문제가 먼저 풀리지 않으면 한국에서 개최하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게 일본의 입장이었습니다. 최근에 잇따른 대화를 통해 스가 총리가 방안을 결정할 경우 한일 관계 정상화를 향한 중요한 신호탄이 될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국민의힘이 정의당이 추진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처리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보수 정당은 대기업 친화적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기 위한 행보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두 당과 별개로 더불어민주당은 관련법 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최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의당은 두 달째 사망한 노동자의 이름으로 매일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강은미 원내대표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처리를 촉구하며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9월 7일 보일러 배관 깔림 사망, 9월 7일 작업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 차마 계속 읽기가 힘듭니다. 정의당의 외로운 호소에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국민의힘 연구조직인 여의도 연구원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정책 간담회를 열고 협력 의지를 표했습니다. 안전조치를 만들 수 있는 제도적 자체가 마련이 되었냐, 법적으로 규제를 해야 될 상황들이 있을 것 같으면은 그걸 이 산업안전 문제에 관해서는 초당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요. 또 사업주 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도 긍정의 신호를 보냈습니다.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는 두 당은 지난달에도 노동 현안 해결에 공감대를 쌓았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민주당은 독자적으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법 제정을 서두르라고 말한 지 2달 만입니다. 노동존중 국회의원단께서 노동존중사회 실천에 보탬이 되는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정의당은 두 당의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확실하게 당론으로 채택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여야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에 관심을 갖고 뜻을 모으기까지 3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노동자 안전을 위해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드는 것이 여야 앞에 놓인 새로운 숙제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야권의 대선 주자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경제 토론회를 열며 여의도로 복귀합니다. 유 전 의원은 오는 16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사무실 희망 22에서 부동산 교수들과 함께 주택 문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 계획입니다. 사무실 개소식은 생략하지만 대선이 있는 2022년을 사무실 이름에 넣었다는 점에서 서울시장 등판론을 차단하고
대권 행보를 강조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검찰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 유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들여다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조 측 반대로 사실상 봉인된 상태였는데요.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로 디지털 포렌식이 이루어지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강희경 기자입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숨진 현장에서 발견된 휴대전화는 성추행 의혹과 사망 경위를 밝힐 핵심 증거품으로 떠올랐지만 지난 7월 사실상 봉인됐습니다. 사망 경위를 조사하던 경찰이 비밀번호를 풀고 포렌식에 착수했지만 유족들이 반발하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겁니다. 경찰 수사에는 곧바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포렌식 대상이었던 사망 경위 관련 자료는 물론 성추행 의혹이나 서울시의 묵인 방조 등 다른 의혹 수사도 덩달아 멈춰섰습니다. 참고인이나 관련자 조사가 조금 더 남아있는 상황이고 디지털 포렌식 관련되는 부분이 여전히 아직 법원의 결정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봉인된 휴대전화를 푼 건 다름 아닌 검찰이었습니다. 서울 북부지검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 유출 경위를 수사하고 있는데 지난달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겁니다. 다만 박 전 시장에게 피소 사실이 전달되는 과정에 누가 개입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 내린 게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것은 사실이나 실체 규명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수사하고 있으며 어떠한 결론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와 경찰, 검찰이 피소 사실 전달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는 일각의 주장에 선을 그은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휴대전화 자료와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박 전 시장 측에 어떻게 피소 사실이 누설됐는지 조만간 결론을 내릴 전망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라임 자산운용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서 판매 증권사의 전현직 최고 경영자에게 문책 경고와 직무정지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어젯밤 늦게까지 열리는 3차 회의에서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 KB증권 등 3개 기관과 전현직 CEO에 대해 제재 수위를 결정했습니다.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에게는 사전 통보된 직무정지에서 한 단계 감경된 문책 경고가 내려졌고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와 김영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가 직무정지 상당 처분을 받았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모인 김건희 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 씨 회사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 씨가 운영하는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과 전시회 기업 등에 대해 최근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주요 증거들에 대한 임의 제출 가능성이 있고 영장 집행 시 법익 침해가 중대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8월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했다가 중단한 소비 쿠폰이 다시 발급됐습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은 매출 회복을 기대하고 있지만 이번에도 방역에 대한 걱정은 여전합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암벽 등반부터 다트 던지기까지 마스크를 쓴 채 게임을 즐기는 이용객들로 실내 체험시설 안이 북적입니다. 정부가 최근 전국 놀이기구 시설 100여 곳을 대상으로 최대 60% 할인 쿠폰을 발급한 뒤 발걸음이 더욱 늘어난 겁니다. 이번 정부 사업을 계기로 해서 좀 이제 침체된 유원 시장들이 많이 좀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이제 고객님들 입장하시기 전에 영업 시작하기 전과 후 이제 전체적인 시설 소독이란 방향을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실내 체육시설에서 8만 원 이상 결제 시 3만 원을 돌려주는 할인 쿠폰도 다시 풀렸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었던 업주는 이번 대책으로 매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아무래도 등록을 하실 때 좀 더 반영이 되니까 이제 저희 체육시설업 차원에서는 굉장히 이득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내려가면서 지난 8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잠정 중단했던 할인 쿠폰 사업이 재개됐습니다. 국내 소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인데 숙박과 관광, 공연과 영화 등 모두 8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불필요한 외출과 만남은 자제해달라는 방역당국의 요청과 다중이용시설 소비를 장려하는 정부 정책이 모순된다는 점입니다. 갑자기 이런 할인 쿠폰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더 활발하게 움직이면 또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커질 수가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릴 수가 있고. 적어도 올해까지는 조금 서로 조심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정말 더 빠르게 저희가 사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정말 다 같이 좀 자제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담당 부처는 향후 거리 두기 조치에 따라 인원수 조정 등 계획이 바뀔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단계로 상향하는 즉시 사업은 다 중단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단계가 상향이 되면 유언시설 입장객이 제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맞춰서 쿠폰도 같이 배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전문가들은 이번 소비 쿠폰 사업을 코로나19 상황이 좋아졌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사업이 진행되기로 한 만큼 더욱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이게 유행 상황이 좋아져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받아들이시기보다는 그 활동들을 하시되 가급적이면 가족끼리 여행을 하시고 식사나 외식도 가족끼리 단위로만 하시고. 곳곳에서 확산하는 일상 속 감염. 방역당국이 1.5단계 격상 검토도 시사한 만큼 방역과 경제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개인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우리 독자 기술로 개발된 우리 군의 두 번째 3,000톤급 잠수함 안무함의 진수식이 열렸습니다. 북한 대부분 지역의 핵 미사일 기지와 지휘부를 최단 시간에 타격할 수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하나, 둘, 셋. 우리 해군의 두 번째 3,000톤급 잠수함 안무함이 길이 83.3m, 폭 9.6m의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중 배수량 2,000톤 미만인 연안 잠수함과 달리 대양을 마음껏 누빌 수 있는 대양 잠수함입니다. 북한의 주력 잠수함인 로미오급보다 1,000톤 이상 크고 이전 장보고 2급 잠수함에 비해 크기가 2배 이상 커진 만큼 탐지 능력은 물론 수중 잠항 기간도 3주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수중 최대 속력은 20노트 이상이고 탑승 인원은 50여 명이며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수직 발사관 6문을 장착해 함대함은 물론 지상의 장거리 전략 목표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보다 100여 년 늦게 잠수함 사업을 시작해 단기간 독자 설계 능력을 갖춘 10여 개국의 반열에 오른 데 이어 전투와 소나 체계 등 주요 핵심 장비를 개발해 국산화율 76%를 달성했고 인도네시아에 잠수함을 수출하며 세계 5번째 잠수함 수출국이 됐습니다. 머지않은 미래 우리 해군은 핵심 전력인 경항모와 함께 한국형 차기 구축함, 4,000톤급 잠수함 등을 갖춘 선진 대양 해군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봉오동 청산리 전투 100주년을 맞아 승전의 주역인 안무장군의 이름을 딴 안무함. 우리 해군의 핵심 전력으로서 북한의 SLBM 공격을 억제하며 앞으로 정부가 건조를 추진 중인 핵 잠수함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될 전망입니다. 우리 해군의 두 번째 3,000톤급 잠수함인 안무함은 앞으로 해군의 인수 과정을 거쳐 내후년쯤 해군 정식 함정으로 임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게임 체인저 백신 빛이 보인다. 마스크 벗는 날 올까? 기대감 속 신중론. 어제 미국 제약사 화이자가 개발 중에 있는 백신의 효과가 90%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한 가운데 관련 소식 각 신문이 자세히 다뤘습니다. 증시 급등을 알리는 뉴욕 타임스퀘어 광장의 전광판 사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막으려 대선 끝난 뒤 백신 소식을 발표한 거라는 음모론을 제기했다는 기사도 눈에 띕니다. 정부 바이든 시대 앞두고 넌센스 외교. 중앙일보는 바이든 당선인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는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다며 이같이 제목을 뽑았습니다. 바이든 진영 사람도 만났다지만
예민한 시기에 양쪽을 접촉하는 건 모두에게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삼성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이재용 부회장 측과 박영수 특검 측이 법원에 제출한 평가 기준을 입수해 그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위법 행위 관여자 주요 보직 배제 등 10개를 제출했는데 전문가들은 재벌 총수를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항목이 없다고 평가했다는 겁니다. 법제처가 김해 신공항 검증위가 의뢰한 공항시설법 34조 등에 대한 유권 해석 심의 결과 장애물 절취와 관련해 국토부가 해당 지자체인 부산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원하는 부산시가 긍정적으로 나설 이유가 없는 만큼 총리실이 이 결정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김해 신공항 사업은 4년 만에 백지화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내용입니다. 감사원 조사에서 드러난 탈원전 압박.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이 2018년 월성 원전 1호기의 한시적 가동 필요성을 보고한 산업부 담당 공무원에게 청와대에 이따위 보고서를 내란 거냐는 등 직설적인 표현을 써가며 즉시 가동 중단으로 보고서를 수정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부부 침실 따로 쓰나 별걸 다 묻는 인구조사. 통계청이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조사를 두고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조사원들이 사망한 자녀가 있는지, 사별했는지 여부뿐 아니라 1인 가구에는 혼자 사는 이유가 뭔지, 집값은 얼마고, 물은 뭘 마시는지까지 물었다는 내용입니다. 주간 브리핑 이하린입니다. 굿모닝 YTN 60초 후에 계속됩니다. 여전히 아침 공기가 차갑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3.6도로 어제만큼 쌀쌀한데요. 다행히 낮부터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이맘때 늦가을 날씨 느끼기 좋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 16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도 맑은 날씨 속 대기는 무척 건조합니다. 현재 강원 동해안에는 건조경보가, 영동과 영남, 서울 동북권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3.6도, 대전 1.6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6도, 대전 17도, 광주 18도로 어제보다 1에서 3도 높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맑고 선선한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도를 갓 넘긴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어머니가 오늘 법정에 섭니다. 아이가 사망한 지 거의 한 달 만입니다. 네, 수차례 학대 의심 신고에도 16개월 아이는 마지막까지 양어머니 손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뭐가 잘못된 건지 원인을 찾는 건 이제 시작입니다. 영장 심사 소식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권에서 시작된 검찰의 특수활동비 논란이 야당의 반격으로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야당은 이참에 청와대나 국정원까지 살펴보자고 나섰습니다. 내년 예산안 심사가 한창인 국회에서 또 한 번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굿모닝 YTN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YTN 24가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